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제93회 이론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합격률은 45.60%가 되었습니다. 다소 쉬운 편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론 시험에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최초 출제된 문제이고 틀려봐라 하고 낸 문제이니까 그 문제를 뺀 나머지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된 그 회차였습니다. 제93회 기출문제 이론시험 1번부터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작은 항목이 아니고, 그렇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유동성은 빨리 현금화되는 정도를 의미하죠. 2번.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 표시예요. 총액 표시가 원칙이지 순액 기재하지 않죠. 순액 X. 그 다음 3번.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구분 표시하죠. 옳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자본 항목 중에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 자본 잉여금이 되는 거고, 여기가 자본 잉여금, 영업활동 결과인 우순 잉여금,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문제 2번. 2번은 정리를 해볼까요? 2번. 다음에 열거든 항목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첫 번째 현금은 다시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 그렇죠.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통화는 지폐와 동전, 통화대용증권은 통화처럼 대신 사용되어지는 각종 수표, 선일자 수표를 제외한 각종 수표, 만기가 도래한 어음,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편한 증서 등이 있죠. 두 번째, 사용 제한이 없는 요구불 예금, 여기엔 뭐가 있다? 여기에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보당. 그 다음 세 번째,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자기압수표 동그라미, 선일자 수표는 여기는 앞선 일자에 미리 받아둔 수표예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수표를 받아왔는데, 근데 당장 은행 가서 인출할 수 없는 수표가 선일자 수표가 되는 거죠. 외상거래에서 나중에 돈을 인출하기로 하고 받아둔 수표가 선일자 수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받아둔 선일자 수표는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선일자 수표를 받았으면, 그렇죠, 미수금이 되는 거죠. 우편한 증서, 통화대용증권, 동그라미, 보통예금, 사용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은 여기 있죠. 요구불예금, 동그라미. 만약 문제에서 사용 제한이 있다, 사용 제한이 있는 보통예금은 금융상품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우표는 편집을 할 때 쓰는 거죠. 여기는 통신비가 됩니다. 통신비 등 단기 비용이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답은 몇 개? 1개, 2개, 3개, 3번이 됩니다. 문제 3번. 회사는 현금주에 의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당해 사업연도 순이익이 30만 원이었다. 단기 말은 전기 말에 비해서 매출 채권 자산이 감소하고 미지급 비용 부채가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가 이 두 가지예요.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단기말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문제는 문제 푸는 틀이 있습니다. 일단 3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푸는 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금주의에 따른 단기순이익. 문제에서 얼마죠? 이 금액이 30만 원.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기록하고 현금이 지급되었을 때 비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게 현금주의가 되는 거죠. 발생주의에 따른 단기순이익. 이걸 물어봤고 이 둘 간의 차이가 뭐냐면 매출채권 자산 감소가 있고요. 자산 감소 그리고 미지급 비용 부채 감소가 있습니다. 부채 감소. 먼저 매출채권 감소부터 볼게요. 매출채권 감소는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는 차변과 대변 중 어디에 기입해요? 그렇죠. 여기 대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이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 차변과 대변 중에 한 편은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 현금. 여기 차변의 현금. 차변에 자산이 왔으면 자산이 증가하죠. 현금이 증가하면 수익이 발생해요. 현금주의에 따른 수익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면 그렇죠. 여기 발생주의에 따른 단기순이익에 더하는 거죠. 다시 현금주의에 따른 단기순이익인데 이렇게 자산이 감소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주의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현금주의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더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이거 보시고.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 감소 어디? 미지급 비용,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이렇게. 부채 감소했고요. 반대편에는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기 때문에 반대편은 현금이고 대변에 현금이 기입됐다는 건 돈 나간 거고 돈 나갔으면 현금주의에 따른 뭐가 발생? 비용 발생. 비용 발생하면 이익을 줄겠지. 따라서 이익이 줄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빈칸 채우기. 현금주의에 따른 단기순이익이 얼마다? 여기가 30만 원이고요. 이걸 물어봤죠? 둘 간의 차이가 자산 감소가 7만 원. 여긴 더하는 거예요. 자산 감소면 반대편에 현금주의에 따라서 수익이 증가해.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 부채가 감소하면 대변의 현금이 지출되었으면 비용 발생하면 현금주의에 따른 단기순이익 줄겠죠.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 5만 원이 되어지는 거죠. 플러스 7만 원 넘길게요. 넘기면 마이너스 7만 원이 되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5만 원 넘길게요. 그러면 플러스 5만 원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발생주의 단기순이익은 얼마다? 얼마? 28만 원. 여기가 28만 원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 이거는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도 틀리면 그만이 문제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스킵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죠. 맞죠? 자원의 유입 아니고요. 유출이 맞아요.
2번,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상한 여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 분류한다. 아니죠. 부채는 원칙 1년 기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매입 채무 또는 미지급 비용 등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된다. 상환되면 1년 이내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으로 분류해라 라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상환 여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 분류할 수 없어요.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해설 나와 있는 거, 우리 교재 해설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부채는 원칙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 영업주기가 3년, 5년, 3년, 5년 내에 소멸, 사라지는 매입 채무 등은 기말로부터 1년 이내 결제, 상환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항상 무조건 뭐뭐만 나와 있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답일 가능성이 높죠. 3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고요. 맞죠? 네 번째, 충당 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그냥 높은 게 아니고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맞아요. 3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정의고 4번은 충당부채에 대한 정의와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5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 질적 특성 중에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심표 검중이죠. 심표 검중 암기할 때 셈표 간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됩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다른 중요한 질적성이 뭐가 있다? 그렇죠. 목적 적합성이 있는 거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한 필요한 요건이 뭐다? 목의 피적, 목의 피적, 목의 피를 적신다. 무서운데 목의 피적이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에 대한 요건,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을 보시면 아래 건물과 관련한 지출 중에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익적 지출을 의미하죠.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여기는 현상 유지와 관련된 지출로서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1번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증축 비용, 2번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3번 철골 보강 공사 비용 다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건물 벽에 부분, 도색, 페인트 칠 다시 하는 거, 이건 뭐다? 그렇죠. 수익적 지출,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 수선비 등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시산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시산표 등식은 기말 자산 더하기 총 비용은 사변, 대변. 기말 부채 더하기 여기 기말 자본 아니에요? 이렇게도 시험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기말 자본 아니고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시산표에서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이고, 그러면 대변에 남는 잔액, 대변 남는 잔액은 뭐가 있을까? 부채, 자본, 수익이 되어집니다. 3번. 분계는 거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맞죠? 4번. 시산표 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의 오기다. 여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 차이가 있는 오류만 발견이 가능해요. 계정 과목을 잘못 기록하는 거, 오기, 잘못 기록하다. 계정 과목을 차변의 복류세민대 접대비 이렇게 잘못 기록하는 건 차변과 대변 사이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어떤 거예요? 차변과 대변 중 어느 한쪽 분계를 누락하거나 또 차변과 대변 중 어느 한쪽 전기를 누락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발견될 수 있는 오류이고, 이걸 뺀 나머지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되는 거지. 따라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 잉여금은 뭐죠? 그렇죠. 주, 감, 자가 됩니다. 주, 감,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감자 차익 어디 있죠?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35만 원이 됩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 되는 거고,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 사업 확장 적립금은 이익 잉여금 중에 임의 적립금이 되는 거죠. 주식 선택권도 여기는 자본 조정이에요. 이거는 무시, 너무 어려우니까.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따라서 자본 잉여금 금액을 더하면 감자 차익, 주식 발행 초과금 30만 원 더하기 감자 차익 25만 원 더하기 자기 주식 처분이익 35만 원. 답은 몇 번? 답은 90만 원이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재무회계 관련된 문제였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 여기만 아주 어려웠고요. 아주 어렵게 처음 나왔던 문제였고, 이걸 뺀 나머지는 평이하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약간 응용되거나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번부터는 원가회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100만 원, 고장이 났다. 대안 1은 기계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려면 35만 원의 수선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대안 2는 폐기의 경우 1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체할 다른 기계장치 구입에 60만 원이 필요하다. 소요된다. 이 경우 매몰원가 금액은 얼마인가? 매몰원가는 현재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과거 이미 의사결정의 결과 투입된 돈으로서 현재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 이게 매몰원가예요. 썬크 코스트. 과거에 써서 이미 묻힌 거지. 매몰되다, 묻히다. 과거에 써서 이미 묻힌 거. 뭐다? 과거에 기계장치 매입해서 쓴 돈,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장부 금액이 나와 있으면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감누 뺀 장부 가액, 장부 금액이 제시가 되면 이 금액이고,
이게 제시가 안 되면 취득원가, 이게 매몰원가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9번의 답은 몇 번? 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0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 잘못된 것은 직접 배분법.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분하지 않고 어디에만?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분하는 방법. 나와 있네. 맞고. 2번 단계 배분법. 보조 부문 간의 원가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문 원가로부터 하위 보조 부문 및 제조 부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거.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거. 이게 단계 배분법이 됩니다. 맞고. 3번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상호 관련성을 모두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이 됩니다. 4번 단일 배분율법은 보조 부문 원가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뭐다? 그렇죠. 두 개니까, 두 개로 구분하는 거니까 이중 배분율법이 됩니다. 이중 배분율법.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11번. 종합원가 계산 시 선입 선출법에 의한 환산량이 평균법에 의한 환산량과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선입 선출법과 평균법에 따른 환산량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전혀 없으면 선입 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동일해지는 거예요. 기본 이론 시간에 정말 강조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12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 원가 총액이 일정한 거. 뭐죠? 고정비. 고정 원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개별 제품에 대한 포장 비용 변동비죠. 2번 기계 사용에 대한 전력 비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원가 총액이 비례하여 증가하니까 여기도 전력비 자체는 준 변동비가 되는 거죠. 전력비는 사용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본 요금과 사용량에 따라서 비례하여 증가하는 변동비가 있죠. 그러니까 추가 요금 따라서 여기는 준 변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 변동비. 3번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화재 보험료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원가 총액이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비.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제품 생산에 대한 원재료비. 당연히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재료비가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 변동비가 되는 거죠. 고정비는 조업도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 생산량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원가 총액이 일정한 게 고정비예요. 그러면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 총액 증가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원가 총액 감소하는 게 이게 변동비고, 고정비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원가 총액이 일정한 거, 이게 고정비가 되어지는 거지. 따라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13번. 일단 원가 회계 문제 보면 9번 매몰원가, 10번 보조 부문원가 배분 방법, 11번 종합원가 계산. 이것도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12번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 이것도 자주 나오죠. 원가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부가가치세법 관련된 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조기환급 밑줄.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관할 세무수당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15일이에요. 비교. 일반 환급은 예정 때 환급해 주지 않고 확정 때만 환급해 주는데 신고 기한 지난 후 여기는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 환급이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2번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하는 거죠. 맞고 3번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한다. 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고 그렇죠. 25일이 됩니다. 25일.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3번.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4번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이 되는 거죠. 영세율 사업과 관련된 것도 조기 환급이에요. 그러니까 영세율 사업자, 사업 설비 신설 등 사업자 조기 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외국으로 직수출했다. 배를 통해서 수출했으면 선적일 배에 쌓는 날, 비행기를 통해서 수출하면 비행기에 쌓는 날 맞죠? 2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그러면 현금을 투입한 게 아니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 꺼내는 때 인출한 때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잘못 연결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무인 판매기 사업자가 돈을 인출한 때 그때 이제 공급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3번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지급 기준 다 뭐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대. 맞고 4번 간주 공급 중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언제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만약에 해외 직수출이다. 뭐 대행 수출 포함. 이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근데 내구신용장,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등에 의해서 수출업자한테 이렇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때는 세금 계산서 교부하셔야 돼. 따라서 영세율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어진다. 이러면 틀린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가 돼요. 면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아니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맞습니다. 과세 사업자니까 사업자로서의 재반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신고, 납부하고 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고 이런 재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관련된 문제도 13번 조기환급, 14번 공급시기, 15번 영세율 제도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과거 기출문제였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